분위기가 안 좋다. 첫 번째 고비인 것 같아. 이번 시즌 첫 번째 고비. 오늘 뭐 중계했죠? 레알 마드리드랑 카이라타 알마티 중계했는데 그냥 뭐 레알이 5대0 냈죠. 사실 챔스가 보기 어렵잖아요. 시간이. 시간대가 좀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알림을 확인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축구 어플에서 올라오는 이 정보를 확인하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결과가 하나 있었어. 똑같을 것 같은데. 갈라타사라이가 리버풀을 이기면서 1대0으로 딱 잡아냈던 맞아요. 게 스코어를 보고 바로 클릭을 했는데 우리가 찍으려고 오늘 했던 예정 콘텐츠가 크리스탈 팰리스랑 리버풀 경기 분석, 리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의 중심에 비르치가 있었고 그렇죠. 오늘 경기도 비르치가 또 중심이 된 것 같더라고. 그냥 간단하게 뭐 기사를 보니까 리버풀이 어쨌든 이번 시즌 첫 번째 리그 2연패는 아니지만 이번 시즌 공식 경기 2연패를 기록했어요. 갈라타사라이 정도는 리버풀이 잡지 않을까. 아.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져가지고 깜짝 놀랐죠. 요즘에 이제 2연패 중심에 있는 비르츠를 오늘은 저희가 찍진 않고 비르츠를 제가 또 찍은 적이 있어요. 비르츠 분석을 하고 나서도 비르츠가 아직도 공격 포인트가 없어서 비르츠 2차 분석을 한 영상을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는 걸 약속드리고 오늘은 크리스탈 팰리스랑 리버풀 경기 네. 갈라타사라이 경기도 좀 충격이었는데 물론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리버풀한테 조금 강하긴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오늘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구조 설명부터 하면 이제 3백이에요. 글라스너 감독은 3백으로 크리스탈 팰리스 상당히 안정적으로 만들고 나가고 있는데 독일 무대에서도 그랬지만 이 3백 기반으로 약간 로우 블럭하고 미드 블럭에다가 단단한 수비를 만들고 공수 전환을 좀 빠르게 가면서 그렇죠. 역습에 더 특화된 이 팀을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만들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건 뭐 기본적으로 3백에 뭐 게이 그리고 뭐 리차드 라크루아 단단한 모습 속에서 오른쪽하고 왼쪽에 이제 무뇨즈가 또 오른쪽 윙백 그리고 왼쪽 윙백이 누구죠? 미첼. 미첼 좋아요. 5백에서 기본적으로 3-4-3을 만들어요. 센터백들과 수비진의 칭찬도 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격에 대한 관련된 사실 에제가 있었는데 그쵸, 에제가 떠났잖아요. 네. 그래서 에제가 떠나면 조금 뭐 공격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있었지만 여기에 이제 예레미 피노, 예레미 급해 뭐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깜짝이야. 네. 피노가 여기 들어오면서 역습 전환했을 때 또 기동력이라든지 속도 이런 부분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을 배치하면서 기본적으로 틀은 에제가 나갔음에도 유지가 확실히 되고 있다. 사실 뭐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전에 커뮤니티 쉴드에서 했을 때와 리버풀을 상대하는 게 거의 유사했어요. 맞아요, 똑같았어요. 리버풀이 이제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원톱에는 이삭 선수가 나왔었고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역시 비르츠가 이번에는 왼쪽 윙포드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른쪽에 살라가 배치가 됐고 그 밑에는 소보슬러이, 흐라벤, 그 다음에 메칼리스터, 케르케즈, 만다이크, 코나테, 코너 브래들리 이렇게 이제 베스트 11을 꾸렸던 리버풀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르츠를 왼쪽에 쓰면서 조금의 자유도를 줬어요. 리버풀이 이날 경기 전반전에 가장 안 좋았던 게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나는 비르츠에 대한 자유분방함을 준 게 비르츠가 너무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게 되고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비르츠가 왼쪽에 위치하는 경우만큼 혹은 왼쪽에 위치하는 경우보다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리버풀이 의도적으로 본인들의 오른쪽 혹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의 왼쪽을 공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첫 번째 문제점이 왼쪽 공격에 대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케르케즈만 남게 돼. 그러면 수비 시에는 5백을 만드는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인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좋았던 건 5-4-1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5-2-3 형태를 좀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어. 그러면 이제 케르케즈와 나머지 선수들의 간격이 벌려져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흐라헨과 이제 메칼리스터의 허리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메칼리스터가 조금 더 지원해주는 역할을 맡았단 말이에요. 흐라헨은 오른쪽을 지원해주고 그럼 메칼리스터가 사실 최근에 이전의 활약의 폼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왼쪽 공격을 전개할 때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전에 메칼리스터는 사실 8번, 6번도 쓸 수 있지만 10번도 설 수 있는 상당히 공격적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만한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그거 자체도 활용이 잘 안 되고 패스에 대한 경로, 볼을 조금 더 측면에서 분배해 줄 수 있는 것도 약간 이제 메칼리스터 좋은 시절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케르케즈가 조금 더 고립이 돼요. 경기를 계속 보다 보면 왼쪽은 그럼 계속해서 사용이
안 돼요. 오히려 이제 선취골을 실점한 이후부터는 거의 오른쪽에 좀 국한이 된 공격을 계속 시도를 하는 이런 장면들. 그러면 오른쪽에선 좀 어땠는지 요거를 또 좀 봐야 되는데, 살라가 터치라인에서 벌리고 허리라인에서 비르츠가 오른쪽, 그리고 소보슬라이도 조금 더 오른쪽, 그리고 이삭은 이제 중앙 쪽. 그러면 이제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5-4-1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명씩 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항상 남냐면 브래들리가 남았어요. 생각보다 전반전 경기를 보면은 브래들리에게 찬스가 조금 많이 와요. 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라고 보긴 어렵지만 브래들리가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서 볼을 잡는 경우가 많았어. 근데 개인적으로는 브래들리가 여기서 찬스를 만들 만한 유형이냐, 아니면 크로스에 대한 뭐 정확도가 굉장히 좋았냐, 개인의 폼이 좋았냐,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브래들리가 이러한 역할을 맡는 게 난 조금 안 맞았다고 생각이 들거든. 이러한 의도를 뭐 슬롯 감독이 고민을 하고 구현을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상황 자체가 브래들리가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계속. 지금도 뭐 이렇게 전술판에서 보시 계속 한쪽에 굉장히 가깝게 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수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야 앞에 있는 공격수들을 잡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가깝게 몰려 있고 자신들 앞에서 계속 공격수가 있다 보니까 압박하기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오른쪽에서 볼을 잡고 패스를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전방으로 들어갔을 때 게이라던가 혹은 여기 뭐 라크루아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인터셉트를 하게 되면서 곧바로 역습으로 나가는 이런 상황도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좁은 공간으로 이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들이 리버풀 선수들을 그야말로 가둬놓고, 그래서 리버풀이 거기서 계속 답답한 게 있었던. 그렇다고 이제 비르츠가 완전 낮은 위치에서 볼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계속 좁은 틈 사이에서 볼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비르츠 같은 선수는 그냥 발밑으로 줘야 돼요. 압박이 아예 붙기 전에. 그런 것도 뭔가 리버풀 선수들과 합도 잘 맞지 않았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좁은 공간에서 가둬서 수비를 하는 게 성공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 리버풀에서는 이 경기를 풀 수 있었던 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브래들리 쪽에 있었거든. 브래들리가 그만한 역량을 이제 보여주지 못한 거고, 그래서 그랬는지 후반전에는 바로 교체를 가져갔어. 그러니까 브래들리를 빼고 그 위치에 소보슬라이를 위치를 시키고 비르츠를 안쪽으로 넣고 왼쪽에 이제 학포를 넣었죠. 그래서 학포랑 케르케즈 합을 맞추고 비르츠는 조금 더 중앙지향 쪽에서 아예 그냥 어차피 중앙에서 그냥 뛰어라 이렇게 가져가면서 오히려 이제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에 비르츠의 볼터치도 더 많아졌고, 오히려 좌측 까지 안 뛰어도 되는 부담이 좀 줄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영향력을 조금씩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던 비르츠. 그리고 이제 소보슬라이가 들어오면서 좋았던 건, 소보슬라이가 확실히 제가 그냥 느꼈을 때는 현재 프림퐁도 있지만 밸런스를 조금 더 맞출 수 있는 거는 소보슬라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후반전에 좋은 찬스가 꽤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보슬라이 발끝에서 소보슬라이가 접고 왼발로 뭐 반대발 크로스를 하면서 비르츠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뭐 논스톱 슈팅을 시도한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있었고, 결국에는 5-2-3을 유지하는 글라스너 감독은 어쩔 수 없이 리버풀의 오른쪽 풀백을 약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본인들의 공격 스탠스 때문에 결국에는 소보슬레이가 조금 배치가 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도 선취골을 넣었지만 약간의 후반전에는 조금 밀리는 있었죠. 크리스탈 팰리스는 사실 전반 후반 모두 저는 그래도 일관된 그래도 수비 형태를 잘 보여준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제가 봤을 때 좋았던 점은 확실히 이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의 이 간격 자체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은 했다. 그건 좀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술적 구조상으로 5-2-3을 구축을 하게 되면은 5-2-3의 약점이 되는 건 여기거든. 예, 여기와 여기. 양쪽 미드필더의 이쪽 라인인데 옆쪽 라인에 대한 커버 자체를 기본적으로 좌우 스토퍼들이 상당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5-2-3과 5-4-1 혹은 뭐 5-3-2 이러한 형태들을 유동적으로 이 어떤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잘 만드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사실 글라스너 감독이 워낙 팀을 잘 만들어 놔서 선수들이 이제는 그걸 정확히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는 공간도 많이 안 나, 비르츠에 대한 활용폭도 안 되고, 사실 이삭도 제가 볼 때는 아직 매치핏이 100%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기면서 리버풀을 무너뜨렸다. 결국 이제 어쨌든 세트피스 두 방으로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박스 안쪽에서의 좀 집중력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리버풀은. 그러니까 세컨볼에 대한 대비, 그리고 항상 그 맨투맨에 대한 대비,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크리스탈 팰리스가 봤을 때는 제가 그래도 공격할 때 좋았던, 물론 역습을 빠르게 올라가서 뭐
득점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도 괜찮았지만은 우측에 이제 문효준 선수가 올라왔을 때 그래도 최소한 박스 안쪽에 항상 한 3-4명에서 많으면 5명까지 배치가 되더라고요. 크로스가 정확하게 올라가서 뭐 득점을 만든 플레이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계속 박스 안쪽에서 많은 숫자를 투입을 해서 수비 숫자와 뭐 동일하게 맞춰준다라든지 혹은 수비보다 더 많은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득점 찬스를 많이 가져가려고 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공격할 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무조건 거의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점유율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최하위 3개 팀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점유율은 신경 안 신경 안 쓰네. 써요. 신경 안 쓰는데 기본적으로 좋은 것들이 크로스 상황에서 반대편 윙백이 무조건 공격에 가담이 되고 있어요. 마테타를 향하는 크로스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마테타를 넘겨 상대 센터백 뭐 코나테나 반다이크를 본인이 끌고 그 뒤로 공이 떨어지는데 항상 그때 반대편에 윙백이 올라와서 그걸 받아요. 맞아요. 수비 입장에서는 반대로 올라갔으니까 일단 공을 따라서 시선이 움직이니까 순간적으로 마테타의 위치라든지 공격수의 위치를 살짝 놓칠 때가 있고 다른 경기들 보면 한 번 전환시키고 거기서 크로스 올리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마테타의 발밑으로 크로스를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알리송 골키퍼하고 센터백 사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깔아줘요. 그럼 마테타가 이제 돌려놓는 걸 많이 했거든요. 이날 경기에서도. 그 장면에서 이제 결국에는 상대 수비가 걷어내는 장면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크로스의 패턴이 확실히 마테타만 보고 올리는 건 아니다. 중원은 어떻게 봤어요? 중원은 진짜 활동량 자체가 너무나 어. 좋았었고 그리고 아까 형이랑 저랑 얘기를 했지만은 와튼이 정말 쓸데없는 거 안 하고 축구에서 정말 뭐 개인기 뭐 헛다리 뭐 해가지고 그것도 중요한데 특히 이 압박이 가장 심한 지역 이 미드필더 지역에서는 볼을 굉장히 쉽게 차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와튼의 축구 스타일을 보면은 한 번 잡고 그냥 보이는데 쉽게 줘요. 쉽게 주고 다시 받고 다시 돌아선 다음에 어렵게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압박에 둘러싸일 만큼의 볼 소유권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볼을 잡고 쉬운데 주고 받고 다시 주고 이걸 너무나 잘했고 카마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카마다는 좀 다른 유형이긴 하죠. 볼을 가지고 약간 뭐 스루패스를 넣어주려고 하고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두 선수가 이 미드필더 지역에서 활동량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띄워줬고 수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가져가면서 이 중원 조합도 굉장히 리버풀전에서 인상적이었다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알리송 없었다라면 이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알리송 없었으면은 더 낫겠죠? 알리송이 이날 기록으로 되지 않는 세이브가 내가 알기로만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는 올라가면 무조건 어떻게든 슈팅으로 마무리를 다 했고 알리송 참 좋은 골키퍼라는 거는 뭐 여전히 코나테가 너무 불안했어. 약간 코나테 빼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거는 좀 코나테는 아쉬웠다. 근데 지금 뭐 레오니도 부상으로 빠져 있고 레오니 부상. 센터백에 뭐 조고메즈가 있긴 하지만 바꾼다고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냥 쓰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어쨌든 2연패 분위기가 안 좋다. 첫 번째 고비인 것 같아. 이번 시즌 첫 번째 고비. 주말 경기도 첼시전이라 그러면은 첼시도 물론 부상자가 엄청 많아서 쉽지 않지만 리버풀도 고비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무패인데 무패를 언제까지 가져갈지.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3백을 제일 잘 쓰는 팀이지 않을까? 안정적으로 막 엄청 공격적이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잡으면서. 잘 잡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실점이 적은 팀 상위에 위치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수비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글라스너의 무패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